심장이식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만일 그 기적이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세워진 거래였다면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합법적으로 남의 심장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식순이 이순이던 지역이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지역에게 이식된 심장을 둘러싼 모든 의문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지역의 심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병원 옥상 바람이 세차게 불던 그날 밤, 박영란은 고성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영나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웹툰 콘티였습니다. 화면을 넘길 때마다 고성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가난에서 올라오려 발버둥 친 여자, 재벌가의 문을 열기 위해 거짓말을 붙여넣은 여자, 그리고 그 거짓말 속에서 지워진 아이. 고성희의 모든 비밀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첫 장면은 누추한 단칸방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거울 옆에는 명문대 입학 축하라는 낡은 현수막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고성희가 비싼 드레스를 입고 중년 남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에는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여자가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컷에서 그 아이는 여자의 품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에는 눈물이 아니라 안도가 서려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화면을 넘길수록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영나가 사실을 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고 부정할수록 더 커졌습니다. 영나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추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는 이걸 연재할 거예요. 고성희는 억지로 미소를 만들며 말하려 했지만 목이 먼저 막혔습니다. 영나야, 엄마를 이렇게까지 파멸시키고 싶니? 아니요, 전 그냥 사실만 알리고 싶을 뿐이에요. 영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엄마가 제 편이 되어주면 엄마 이야기는 지워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협박 같지 않게 포장된 협박이었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던지는 마지막 주도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얘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할 줄 알게 되었구나. 이용은 고성희가 평생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 방식을 배워 돌아온 순간 고성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세계의 발목을 잡혔습니다. 고성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나야, 엄마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니? 영나는 눈빛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늘 선택을 하셨잖아요. 엄마만을 위한 선택만요. 고성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의 입에서 나온 그 문장은 너무 정확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위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나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더 조용한 목소리로 결정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지혁 오빠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성희는 반사적으로 되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집 사람도 아니잖니. 영나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환 씨의 형이잖아요. 제가 지환 씨를 사랑하는데 지환 씨가 형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은우 언니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젠 가족 같은 사람이라고요. 고성희는 딸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이 보였습니다. 순수한 사랑이라고 믿으면서도 그 사랑을 이용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망이 섞여 있던 눈. 지환 씨 형을 살리면 지환 씨가 날 사랑해줄 것 같아요. 영나는 사랑이라는 말을 했지만 고성희는 그 문장 속에서 거래를 들었습니다. 사랑이 거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성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영나야, 심장 이식이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엄마는 늘 어려운 걸 해내셨잖아요. 우진 오빠를 위해 누군가의 배를 가를 생각까지 하셨잖아요. 이번에 저를 위해 해주셔야겠어요. 영나는 태블릿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빠한테 들키기 전에요. 끝내야 해요, 엄마. 아빠가 금고를 열면 엄마는 끝이잖아요. 심장만 구해주면 아빠를 막도록 도와줄게요. 그 말이 고성희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박진석. 고성희가 진짜로 두려워한 것은 영나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의 의심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며칠 전부터 성희의 통화 시간을 따져 묻고
재단의 출입 기록을 뒤지고 금고 비밀번호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거짓말했느냐? 그 말이 식탁 위에 올라오면 밥맛이 아니라 숨이 끊겼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박진석은 고성희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성희야, 내가 바보로 보이냐? 재단 회계가 이상하다는 보고가 올라왔어. 그건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설명 말고 증거를 보여줘. 금고를 열어봐. 고성희는 그때 처음으로 박진석의 눈에서 끝장을 봤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의 눈이었습니다. 구석에 몰린 고성희는 영나라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영나를 잃으면 웹툰이 연재되고 웹툰이 연재되면 박진석이 진실을 알게 되고 진실을 알면 고성희는 끝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영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조건은 정확히 뭐니? 영나는 바로 답했습니다. 지역 오빠를 살리면 저는 엄마 편이 되겠습니다. 웹툰에서 엄마 이야기는 완전히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박진석 아저씨 앞에서 엄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고성희는 그 답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딸이 남겨둔 마지막 애정이 얼마나 차가운 계약서가 되었는지를. 금고 서류도 돌려드릴게요. 영나가 덧붙였습니다. 고성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있었니? 엄마가 감추려고 하는 걸 저도 감출 줄은 알아요. 엄마한테 배웠으니까요. 고성희는 처음으로 딸이 두려웠습니다. 딸이 자신을 닮아간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고성희는 서명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딸이 펜을 들고 진실을 그리기 시작할 테니까요. 좋아. 엄마가 해볼게. 영나는 그제야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거래가 성사된 순간의 미소였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고성희는 난간을 붙잡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지역의 심장을 구하면 영나를 붙잡을 수 있어. 영나를 붙잡으면 박진석을 피할 수 있어. 고성희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선택이 자신의 마지막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영나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시간이 없어요. 지역 오빠한테 남은 시간이 3개월이래요. 3개월. 고성희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자신에게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개월 안에 심장을 구하지 못하면 영나는 웹툰을 연재할 것이고 박진석은 금고를 열 것이고 고성희의 세계는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영나와의 거래를 마친 다음 날 밤 박성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성희는 전화를 받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성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지 않았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이사장님, 저와 이야기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니, 성재야?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내일 저녁 병원 근처 조용한 곳에서 만나시죠. 고성희는 거절하려다 멈췄습니다. 성재의 목소리에서 거절하면 안 된다는 압박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성재는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고성희를 기다렸습니다. 고성희가 들어서자 성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례함이 오히려 고성희를 긴장시켰습니다. 앉으세요. 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평소라면 고성희가 먼저 자리를 권했을 텐데 오늘은 입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천천히 앉으며 성재를 관찰했습니다. 성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는데 지금은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성재야, 무슨 일이니? 성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지요? 고성희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아실 겁니다. 성재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몇 년 전부터 기록해온 겁니다. 이사장님이 재단에서 하신 일들, 아버지 몰래 움직인 돈들, 그리고 성재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지은호라는 이름이요. 고성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은호. 그 이름은 고성희가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너,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지은호가 이사장님의 친딸이라는 것도, 한우진과 쌍둥이라는 것도, 그리고 이사장님이 그 아이들을 버렸다는 것도요.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재야, 그건.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성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사장님을 지켜왔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요. 아버지가 이사장님을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 내 마음 잘 알아.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성재가 고성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 지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성이는 성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날 협박하려는 거니? 협박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성재는 수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비밀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는 조건을 걸겠습니다. 조건이 뭔데? 지역의 심장을 구해주세요. 고성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도 알잖니? 심장 이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성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분이잖아요. 제가 지켜봤습니다. 이사장님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오셨는지. 고성이는 성재의 눈에서 존경이 아니라 경멸을 받습니다. 성재야, 너는 지금 나한테.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이사장님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성재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도 늘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람들을 이용하고 약점을 잡고 거래하셨잖아요. 고성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역이 심장을 구하시면 저는 이 수첩을 불태우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도 이사장님을 지키겠습니다. 만약 내가 구하지 못하면? 그럼 저는 이 수첩을 아버지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제출하겠습니다. 고성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넌 내 아버지가 무너지는 걸 감수하겠다는 거니? 그게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 감수하겠습니다. 성재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지혁이는 제게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고성이는 한참을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성재는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니? 3개월입니다. 지혁이한테 남은 시간이 3개월이래요. 또 3개월. 고성이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영나의 요구, 성재의 협박, 박진석의 의심. 모든 것이 3개월이라는 시한폭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해볼게.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너도 나를 이용하고 있잖니. 맞습니다. 저도 이사장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재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뭔데? 만약 지혁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성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사장님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그 말에는 협박이 아니라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성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개월입니다, 이사장님. 3개월 안에 지혁이가 심장을 받지 못하면 저는 움직이겠습니다. 성재는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고성이는 혼자 남아 식은 커피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나와 성재. 두 사람 모두 고성이를 같은 방향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심장을 구해야 해. 어떻게든. 고성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합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날 밤 고성이는 차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울음은 후회가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그 분노는 곧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만들면 되지. 고성이는 휴대폰을 꺼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준. 태준아, 나 좀 도와줘. 지금 정말 급해.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급한데? 목숨이 걸렸어. 여러 사람의 목숨이.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만나자. 그런데 성희야. 응. 이번에는 값이 비쌀 거야. 고성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얼마든지 낼게.
돈 얘기가 아니야.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영혼의 값을 얘기하는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고성희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영혼의 값. 고성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부터 건너려는 선이 돌아올 수 없는 선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고성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자신이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재단 이름으로 교수들을 만났고 후원 행사 사진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에 도움이 됐지 않습니까? 그는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요구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가능성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상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식 대기는 시스템이 결정합니다. 누구도 조작할 수 없습니다. 고성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은 고성희에게 패배를 받아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한부 3개월. 시간이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고성희도 함께 초조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날 고성희는 차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울음은 후회가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 분노는 곧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만들면 되지. 박진석은 그 사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재단 일이면 왜 내가 혼자만 뛰냐? 대표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책임이 아니라 숨김이다. 박진석은 갑자기 고성희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금고를 열어. 고성희는 콧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나를 감옥에 넣으시려고요? 박진석은 대답 대신 손목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 힘은 내가 지금부터 내 목숨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힘이었습니다. 영란은 고성희를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엄마 심장 못 구하면 저도 아버지 못 막아요. 그 말은 웹툰 연재라는 폭탄의 타이머를 켜는 말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더 냉정했습니다. 저는 오래 버텼습니다. 이제는 제 값도 받아야 합니다. 고성희는 깨달았습니다. 합법의 범위 안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기적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적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고성희의 입에서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문장이 새어나왔습니다. 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 문장이 나오자 고성희의 삶은 이미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태준이 고성희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성희야, 내가 급해진 게 느껴진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태준은 웃었습니다. 상관이 없었으면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겠지. 태준은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문이 항상 2개다. 한쪽 문은 합법이고 다른 문은 합법처럼 보이는 어둠이지. 고성희는 그 문장의 뜻을 알아챘습니다. 알아챈 순간부터 더 위험해졌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에게 변명을 붙였습니다. 나는 살리려는 거야. 살린다는 단어는 듣기 좋았고 그 단어만 붙이면 어떤 선택도 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성희가 살리려는 것은 이 지역의 심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영라의 입을 막고 성재의 침묵을 사고 박진석의 의심을 잠시 돌리고 끝내 자신이 재단과 집안에서 살아남는 것까지. 살림이라는 단어는 고성희에게 너무 많은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고성희는 문득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에서 떼어내던 날 살기 위해서라는 말을 입안에서 되풀이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은호였다는 사실은 고성희에게 늘 폭탄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악녀는 늘 같은 변명을 반복했습니다. 태준은 고성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열어줄 수 있어. 어떻게 해요? 태준은 낮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바뀐다. 시스템도 결국 사람이 움직인다. 고성희는 목이 말랐습니다. 대가는 뭡니까? 내가 다시 내 편에 서는 거. 고성희는 깨달았습니다. 태준은 도움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미끼로 성희를 사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성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준을 거절하면 지역을 살릴 가능성이 더 떨어졌습니다. 태준을 받아들이면 지역은 살 수도 있지만 태준에게 목줄을 잡혔습니다. 고성희는 목줄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을 더 싫어했습니다. 좋습니다. 해주세요. 고성이는 그렇게 악마와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지혁과 또 다른 환자 2명이 최종 후보로 남았습니다. 심장은 하나, 복도 한쪽에는 이지혁의 가족들이, 다른 쪽에는 낯선 환자의 가족들이 서 있었습니다. 두 가족은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장 하나를 두고 같은 기적을 기다린다는 사실이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까봐 두려웠습니다. 김다정은 손을 모은 채 살아라만 되뇌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남은 몸은 떨렸고 떨림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내의 어깨를 잡고 침착합시다라고 했지만 가장 무너지고 있던 사람은 이상철 자신이었습니다. 지화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나오면 분노가 먼저 튀어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마지막에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김태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태준은 고급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준은 병원 뒷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CCTV가 없는 경로였습니다. 5층에서 내린 태준은 복도 끝 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병원 관계자였습니다. 수술 스케줄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였습니다. 오셨습니까? 코디네이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코디네이터는 주저하다가 앉았습니다. 태준은 서류 가방을 열고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돈입니까? 돈도 있고 약속도 있습니다. 태준은 봉투를 밀며 말했습니다. 당신 딸이 대학 가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코디네이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걸로. 당신 딸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실 건데요? 태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닙니다. 그냥 순서를 조금 조정하는 거예요. 순서를 조정한다는 게 1순위 환자와 2순위 환자 사실 적합도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받아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코디네이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규정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고요. 태준은 봉투 옆에 또 다른 서류를 놓았습니다. 이건 당신 딸의 대학 합격 보장서입니다. 제가 아는 교수가 있어요. 코디네이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제안이죠. 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호출 순서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1순위로 가던 심장을 2순위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럼 1순위 환자는? 걱정 마세요. 그 환자도 수술은 받을 겁니다. 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다만 결과가 조금 다를 뿐이죠. 코디네이터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살인입니다. 살인이라니요. 수술 중 합병증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태준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모든 게 정상이었고 다만 환자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거예요. 의료사고가 아니라 불운이죠. 코디네이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태준이 코디네이터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강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놓아주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태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이 지난 2년간 받은 뒷돈 내역입니다. 코디네이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조사 좀 했죠. 당신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받았죠? 환자 정보 팔았죠? 그건 범죄입니다. 걸리면 면허 박탈이고 감옥행이에요. 태준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착한 사람이니까 이 증거를 없애드릴 수도 있어요. 조건만 들어주신다면요. 코디네이터는 숨이 막혔습니다. 당근과 채찍, 딸의 미래와 자신의 파멸.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결정하세요. 태준이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30초 드릴게요. 코디네이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30초는 너무 짧았습니다. 그러나 3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태주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태주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수정된 호출 기록이 들어있습니다. 원래 기록과 바꿔치기 하세요. 바꿔치기라니. 원래는 1순위 환자에게 가던 심장이 기록상으로는 처음부터 2순위 환자, 즉 이지혁에게 배정된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럼 1순위 환자는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코디네이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가슴을 열고 닫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급성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그건 살인입니다. 목소리 낮추세요. 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살인이 아니라 의료사고입니다. 차이를 아셔야죠. 저는 못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럼 당신 딸은 대학 못 가고 당신은 감옥 가는 겁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겁니까? 코디네이터는 울먹였습니다. 제발은 제가 해야 할 말입니다. 태주는 USB를 코디네이터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다치지 않아요. 어차피 심장은 하나고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못 받는 거잖아요. 코디네이터는 한참을 USB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오늘 밤 자정 전까지요. 수술 시작 전에 기록이 바뀌어 있어야 합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코디네이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가족을 지킨 겁니다. 태준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코디네이터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태준은 뒤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사랑 때문이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이루게 해주려고요. 사랑이 이런 겁니까? 네, 진짜 사랑은 이런 겁니다.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문이 닫혔습니다. 코디네이터는 혼자 남아 USB를 손에 쥔 채 울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코디네이터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이 떴습니다. 수정된 호출 기록 최종. XLSX. 코디네이터는 원래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1순위 김태수 가명, 2순위 이지혁. 코디네이터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수정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1순위 이지혁, 2순위 김태수.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건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러나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합격증을 받고 웃는 딸의 얼굴.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가는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코디네이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교체되었습니다. 원래 기록은 삭제되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USB를 빼서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책상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자정이 지나고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에는 두 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팀은 이지혁을 위한 팀, 다른 팀은 김태수를 위한 팀. 그러나 심장은 하나. 수정된 기록에 따라 심장은 이지혁에게로 향했습니다. 김태수는 수술실에 들어갔지만 심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슴만 열고 닫았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김태수는 자신이 심장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살았다. 우리 아버지가 살았다. 복도에서 환희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 환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일 후 김태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급성 합병증입니다. 의료진이 뛰어다녔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합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김태수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사인은 급성 거부 반응 및 합병증이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중 합병증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시각 다른 수술실에서는 이지혁이 심장 이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심장이 잘 뛰고 있습니다.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지화는 주먹을 쥐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은호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선배가 살았다. 그러나 그 기쁨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만? 왜? 김태수의 가족이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을 들은 이 지역의 가족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애가 살아난 대가가 저 울음이라면. 병원 주차장 태주는 차에 앉아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 끝났어.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성공한 거예요? 그래. 이 지역은 심장을 받았어. 그리고 기록상으로는 모든 게 합법이야. 다른 환자는 급성 합병증으로 사망했어. 의료사고로 처리될 거야. 고성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고요?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어차피 심장은 하나였잖아.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는 거였어. 태준의 목소리는 너무 태연했습니다. 이제 넌 영나와 성재를 붙잡을 수 있어. 그리고 박진석의 칼날도 피할 수 있고. 하지만은 없어. 넌 이미 선택했어.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태준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성희야, 이제부턴 내가 나한테 빚진 거야. 평생 갚아야 할 빚이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고성희는 차 안에서 혼자 떨었습니다. 손에는 피가 묻지 않았지만 마음에는 피가 묻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살렸어. 이 지역을 살렸어. 고성희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김태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고성희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미안해. 고성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는 죽은 사람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 지역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첫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괜찮습니까? 은호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건 누군가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지역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선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누군가 내 대신 죽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뭡니까? 지역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장 박동 소리가 지역에게는 죄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은호는 지역을 안았습니다. 선배,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해요. 선배 잘못이 아니라는 걸 밝혀야 해요. 지역은 은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살아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죄책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복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고성희를 향한, 그리고 이 더러운 거래를 만든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복수의 씨앗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나온 사람은 1순위 환자였습니다. 그 환자의 가족은 울며 기뻐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 말에 이 지역의 가족은 절망했습니다. 김다정의 다리가 꺾였고 이상철은 벽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이 지역이 나왔습니다. 산소 마스크, 링거, 가슴에 붕대. 수술을 마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심장은 하나였는데. 담당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두 분 모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말은 희망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석연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1순위 환자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급성 합병증입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지역의 가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애가 살아난 대가가 저 울음이라면. 박진석은 처음부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심장은 하나였는데 어떻게 둘이 수술을 받았지? 박진석은 병원 측에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병원이 머뭇거리는 순간부터 박진석은 확신했습니다. 숨김이 있다. 박진석은 협력 중단을 선언했고 감사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병원은 그제야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지화는 우연히 남아있던 백업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복도 끝 빈방으로 누군가가 들어가고 종이가 찢기고 누군가가 급하게 손을 닦는 장면.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박진석은 그 영상을 보고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방식으로 분노를 눌렀습니다. 법으로, 서류로, 그리고 끝까지 빼앗는 방식으로. 간호사 한 명이 지환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밤 호출의 흐름이 한번 비틀렸습니다. 대기실에서 들은 말이 기록과 달랐습니다. 그 말에 박진석은 확신했습니다. 비틀린 건 운이 아니라 손이었다. 이지혁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지혁은 은호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괜찮습니까? 은호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건 누군가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은호는 울었습니다. 선배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이 아니라면 누구 잘못입니까? 지혁은 손을 가슴에 얹고 한참을 숨만 쉬었습니다. 숨을 쉬는 동안에도 심장은 뛰었습니다. 뛰는 심장은 고맙기도 했고 미웠기도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누군가의 손으로 만든 결과라면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김다정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거야. 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 말이 맞으려면 내가 떳떳해야 하잖아요. 은호는 지혁의 곁에서 무너졌습니다. 은호는 한우진에 간 이식 때 돈이 사람을 살렸다는 잔인한 진실을 이미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운명을 밀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버텨온 거짓말과 같은 냄새다. 은호는 고성희를 떠올렸습니다. 거짓말 속에서 아이를 버리고도 체면을 지키던 사람. 그 거짓말이 이제는 사람의 생사를 건드렸다는 생각이 은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자료를 냈고 법무팀을 통해 임시 조치들을 걸었습니다. 재단 계좌 일부가 동결되었고 고성희가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차례로 사라졌습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칼보다 무서운 것은 권한 박탈이라는 것을. 그러나 고성희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가면을 썼습니다. 저는 그저 살리고 싶었습니다. 눈물 섞인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지혁이 그 가면을 벗겼습니다. 지혁은 병원 상담실에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식 수혜자입니다. 살았다는 사실이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불행 위에 놓인 것이라면 저는 그 기적을 축복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나가자 고성희가 쌓아올린 이미지가 흔들렸습니다. 박영나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엄마는 늘 저에게 우리가 살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함이 결국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강함이었습니다. 영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문장은 단단했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고성희의 얼굴에서 엄마의 가면이 떨어졌습니다. 박성재도 증언했습니다. 저는 침묵으로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이 죄인이 되는 걸 못 보겠습니다. 친구를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늦게라도 올바른 길을 선택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고성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장소는 재단의 회의실이었습니다. 고성희가 가장 사랑했던 곳. 그런데 그날은 고성희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설계했다고 했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겠어. 고성희가 외쳤습니다. 당신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박진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만든 착각이다. 나는 널 믿은 게 아니라 널 이용했을 뿐이다. 그 말은 고성희에게 되돌아오는 거울이었습니다. 고성희가 평생 남들에게 던졌던 말이었습니다. 이지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고성희가 순간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 나는 널 살렸다. 지혁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증오합니다. 내가 살아서 당신을 끝까지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돈도 명예도 남편도 딸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박진석이 답했습니다. 그 욕망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재단 이사직 박탈, 재산 동결, 그리고 형사고소. 너는 심장을 산 게 아니다. 사람들의 양심을 샀다. 고성희의 이름은 재단에서 지워졌습니다. 회의실의 액자는 내려갔고 명패는 떼어졌습니다.
고성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감옥이 아니라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사라지면 존재도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다정은 어느 날 새벽 장례식장 앞에 섰습니다. 그 가족을 직접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문 밖에서만 향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중장년 엄마의 사과는 늘 늦었고 늘 조용했습니다. 이지혁은 회복 과정에서 작은 기침 하나에도 겁을 먹었습니다. 혹시 이 심장이 나를 벌 주려고 멈추는 건 아닐까? 지혁은 매번 약을 삼킬 때마다 약이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묵는 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지혁은 약을 삼켰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서 끝까지 진실을 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호는 어느 날 지혁에게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선배가 살아야 우리가 악녀에게 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돼요. 지혁은 노트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사랑이었고 생존이었고 또한 둘이 함께 짊어질 벌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영란은 작업실로 돌아가 콘티를 다시 수정했습니다. 웹툰에서 엄마 이야기를 지웠습니다. 그러나 지운다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란은 지환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제 삶을 다시 쓰겠습니다. 지환은 영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의 목숨을 밟지 말고 써. 영란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박성재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제 방식으로 벌을 받겠습니다. 박진석은 성재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감옥에서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을 맞았습니다. 누구도 고성이를 불러주지 않았고 누구도 고성이의 이름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철창 너머로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살고 싶었어. 그러나 그 중얼거림은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어느 비 오는 날 병원 근처 작은 공원에 섰습니다. 비를 맞으며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 심장을 함부로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 약속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약속이야말로 사람을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박진석의 책상 위에 오래된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사진만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와 악수하는 고성희의 뒷모습,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의 옆얼굴. 김태준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진실은 늘 내가 믿지 않는 곳에 있더라. 박진석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고성희가 선을 넘은 것은 분명했지만 그 선을 넘게 만든 손이 더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혁은 사진을 보자마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사람, 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박진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 그 말은 복수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혁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살았으면 됐다. 이제부터는 내가 갚아. 지혁은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고성희의 몰락 이후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지혁의 심장을 빚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지우면 끝인 척할 수 있지만 끝인 척하는 순간 또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창밖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끝났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른다. 지혁은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나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은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선배, 이번엔 도망치지 마요. 지혁은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밝히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죽음 위에 놓인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기에 더 잔인했고 끝나지 않았기에 더 뜨거웠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건 무엇을 감수하는 일인가? 그 질문이 남는 한 화려한 날들은 끝난 게 아니라 다음 날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지혁과 은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